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에 의해 수업 담당하고 있는 호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희훈 교수입니다. 예, 오늘 주차에서는 또 지난 주차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마지막 시간이죠. 차량 공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여러분 통신 지도 플랫폼에 대해서 배워오셨었죠?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한 요소 기술적인 플랫폼은 6주차로 모두 마무리를 하셨고요. 이번 7주차부터는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은 아니지만 자율주행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차량 공유에 대해서, 차량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번 주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을 하는 플랫폼 중에서 차량 공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공유 산업의 현황은 어떻고, 어떠한 키 플레이어가 있고, 또 차량 공유에 있어서 이슈는 무엇이고, 또 기타 다양한 동향들에 대해서 이번 세계 차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번 차시 플랫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차량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율주행하고 차량 공유, 여러분들이 하시는 차량 공유, 맞습니다. 그런 차량 공유예요. 네, 차량을 호출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도대체 차량 공유하고 자율주행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좀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림의 위치와 그런 것도 모두 다 잘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예. 왜 차량 공유가 자율주행 플랫폼 안에 갑자기 뛰어들어가 있냐. 예. 왜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차를 통해서 7주차 수업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예. 바로 이 7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우버와 그랩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예. 이용해 본 경험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 우버나 그랩이라는 기업명에 대해서는 익숙하십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깜빡하고 안 드린 것 같군요. 예. 우버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우버. 근데 그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랩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동남아를 여행을 가셨다거나 동남아를 출장을 가셨다는 분들이라면 들어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동남아의 우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고요. 보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우버나 그랩 서비스를 직접 호출해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만약에 해외 어떤 출장이나 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나는 렌터카와 카 쉐어링과 카 헤일링의 개념을 알고 있다. 다 아시나요? 자, 렌터카는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고요. 카 쉐어링, 차량 공유? 네. 카 헤일링은 뭔가요? 카 헤일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렌터카와 카쉐어링, 카헤일링. 이거 아시면 오늘 사실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스, MAAS라고 하는 마스라는 서비스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스. 들어본 적 없으시다면 역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혹은 이번 주차 수업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두 번째 질문, 나는 렌터카와 카쉐어링, 카헬링의 개념의 차이를 알고 있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거로 저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렌터카와 카쉐어링. 예, 렌터카와 카쉐어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렌터카, 여러분들 예, 어떤 제주 여행이나 출장 가실 때도 렌터카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렌터카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을 합니다. 예, 불특정 고객. 회원제로 운영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카쉐어링은 회원제로 이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렌터카는 어떤가요? 보통 일 단위로 이용을 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대여를 하지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쉐어링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시간 구간을 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심지어 분 단위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 단위로 최대 24시간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제주공항에 내렸다라고 하면 예, 제주공항에서 바로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던 예, 그래서 렌터카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지정 영업소로 가셔서 대여를 하시죠. 근데 카쉐어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거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마트 안에 주차장에서도 카쉐어링을 위한 차량을 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든 자동차가 거치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여러분들은 차량을 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불 방식도 선불이냐 후불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대여 방식도 렌터카에서 지정적으로 유인으로 대여를 하시느냐 아니면 무인으로 대여를 하느냐에 또 카쉐어링의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연료나 보험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렌터카 카쉐어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 단위이냐 분 단위이냐 그리고 대여 장소도 내가 어떤 지정된 장소로 가야 되느냐 다수의 거점 장소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카쉐어링은 렌터카에 비해서 조금 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좀 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렌터카와 카쉐어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카헤일링은 뭘까요? 예, 카헤일링. 예.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찍죠. 그리고 나서 차량을 호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점으로 차량이 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걸 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령 택시를 호출을 하실 때 여러분들 거리상에서 바로 택시를 호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령 택시가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셔서 현재 출발지, 목적지 입력하신 다음에 결제 방식까지 택해서 결제를 하시고 택시를 호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카헤일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방식을 그냥 카쉐어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엄밀히 하면 카쉐어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차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렌터카와 그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행위는 우리가 카헤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호출하여 탑승하는 것이 카헤일링이다. 이제 카쉐어링과 헤일링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나요? 예, 이해를 하신 거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카쉐어링, 카헤일링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자, 라이드 쉐어링은 뭔가요? 라이드 쉐어링. 예. 라이드 쉐어링은 뭐죠? 예. 말 그대로 라이드, 탑승하는 걸로 쉐어링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나뿐만 아니라 물론 나의 지인들과 쉐어링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와도 쉐어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지가 비슷한 탑승객들이 한 차에 탑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앱을 주로 어디서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어떨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나 또 출장을 가기 위해서나 공항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뭐 짐이 많아서 부담스럽고, 또 내가 차를 직접 몰고 가기에는 조금 또 뭐 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택시를 이용하면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분들 공항이 사실은 뭐 도심지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또 택시 비용이 부담이거든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 많이 또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적지 인천공항 입력을 하면 예약을 합니다. 예. 인천공항까지 가는 서비스를 예약을 하죠.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조금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만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약한 차를 다른 사람들도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가 동선을 이제 정하는 거죠. 가령 나 말고 인천공항을 가는 사람이 2명이 더 있다라고 하면, 가령 뭐 나는 A라는 지점, 다른 사람은 B라는 지점, 또 다른 사람은 C라는 지점을 했을 때, 뭐 A와 B와 C 지점을 걸쳐서 3명을 태워서 최종적으로 공항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까지 동일한 운임 요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n분의 1만큼만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목적지가 비슷한, 뭐 공항 등 목적지가 이제 비슷한 차량들이 탑승객들이 한 차에 탑승하는 것을 우리는 라이드 쉐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플러스해서 한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표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먼저 카쉐어링은 뭐였죠? 카쉐어링은 개인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카쉐어링에는 피어-투-피어 카쉐어링. 이건 뭔가요?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이 짧은 시간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네, 스테이셔너리 카 쉐어링입니다. 스테이셔너리 카 쉐어링이라는 건 이용자가 서비스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대여하고 이용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지점으로 반납하는 방식을 스테이셔너리 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약간 고정되어 있다, 정적이다, 이런 의미죠. 내가 빌린 곳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프리 플로팅입니다. 프리 플로팅. 이건 뭐죠? 내가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을 검색을 해서 대여 및 이용을 한 다음에 반납 장소를 검색을 하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대여한 곳에 꼭 다시 돌려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차량을 검색해서 대여를 하되 반납 장소는 어쨌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허용 범위 안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반납하는 방식을 이제 프리 플로팅 카쉐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카쉐어링은 뭐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대여하는 방식을 우리가 카쉐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라이드 쉐어링은 뭐죠? 예, 카풀이다. 예, 카풀이라는 표현이 있었군요. 카풀이라는 개념과 같으면서 어쨌든 그 목적지까지 방향이 유사한 개개인을 모두 연결해서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헤일링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개인적으로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딸린 차량을 호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동을 희망하는 고객과 그리고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어떤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출형 승차 공유 서비스다. 예, 이걸 우리가 라이드 헤일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공유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로 부르는 그런 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 우리가 소위 말했던 카 헤일링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카쉐어링과 그다음에 라이드 쉐어링과 카헤일링의 개념의 차이를 적어도 이번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 어떠한 그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을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지금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긴 건 아니겠죠. 예. 이 차량 공유형 운송수단에도 나름대로의 그 발전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 단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전 단계를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안 합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1.5단계는 1단계는 뭘까요? 예. 1단계는 일단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입니다. 예.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나와 같은 방향의 목적지를 가는 승객을 한 명을 태워주고 과금을 하는 그런 단계의 어떤 차량 공유 서비스를 1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1단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기본 요금이 있죠. 기본 요금 이상의 구간에서 택시에 대비해서는 한 37% 가까이가 저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X,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우버 X가 주로 이 공유형 운송수단 1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주로 뭐죠? 개인 소유, 그다음에 승객 한 명이죠. 승객 한 명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1.5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대비해서 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합승이 가능하다는 점이 추가가 됩니다. 합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지점으로부터 어떤 B 지점까지, 어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와 뭔가 비슷한 곳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승객 한 명이 태우는 모델은 우버 X 모델이라면 1.5단계 즉 합승이 가능한 모델은 이제 우버 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풀에서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합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까요? 또 가격은 1단계 대비해서도 또 n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라이드 쉐어링이 바로 이 1.5단계의 운송수단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단계나 1.5단계가 소위 이제 그 유명한 운송수단 업체는 우버라든지 리프트, 그리고 뭐 뒤에서 이제 배우시게 됐지만 이런 다양한 업체들, 그랩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회원제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를 해나갔던 그런 서비스가 이제 이 1단계나 1.5단계의 서비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이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2단계에서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에 의해서 이제 승객을 태우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2단계는 소위 말하는 4단계나 5단계의 어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누가 탑승을 하는 거죠? 일단은 완전 자율주행이 하기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탑승을 하는 거죠. 운전자가 탑승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는 전제하에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단계죠. 1단계에서 1.5단계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죠? 합승의 여부죠. 1.5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의 여부가 되는 겁니다. 2단계부터는 바로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것을 우리는 2단계의 공유형 운송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단계는 뭘까요? 예측하셨겠지만, 자, 2단계는 운전자에게 착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이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주차해서 배우시겠지만 이 세계 각국의 이런 자율주행과 테스트와 어떤 운행과 상용화와 관련된 이런 규제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제공하는 어떤 한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사실 반드시 운전석에 운전자가 착석을 해야지만, 만약에 우리가 4, 5단계의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각국의 정비가 규제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것들이 다 정비가 된다면 3단계에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차량 공유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로보택시,
뭐 테슬라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테슬라도 로보택시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3단계는 이제 이런 궁극적인 자율주행을 하는 로보택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이 정말 효율적으로 합승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효율적인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단계별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승이냐 아니냐, 완전 자율주행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이 운송선의 단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여러분들도 이용하셨죠? 여행 가거나 출장 가실 때 반드시 이용을 하실 겁니다. 이 차량 공유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시장이 크고 또 그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굉장히 전도유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 전망의 이제 연평균 선장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의 전망이 2040년이죠. 예. 2040년만 해도 벌써 3.3조 원만 해도 시간이 큰데, 금액이 큰데, 예, 3.3조 달러에 이릅니다. 예, 3.3조, 그러니까 3,500조에 가까운 그런 시장 규모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0년, 25년 사이에 비해서 이미 한 16배 정도가 시장이 더 20년 뒤에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50년도에는 더 커져서 4조 달러, 한 4,500조 달러가, 4,500조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도 커지지만, 바로 중요한 건 이 글로벌 공유 차량의 보유 대수입니다. 글로벌 공유 차량의 보유 대수의 어떤 비중이 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차량이 아닌 차량 대비 공유 차량의 비중이 되는 거겠죠. 차량 공유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이 공유 차량의 보유 대수 비중이 이거 역시 이제 한 컨설팅 업체의 이제 결과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2025년까지는 한 1% 증가하는 거. 뭐 굉장히 2025년까지는 좀 미미해 보이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차량 공유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것이 더더욱 활성화가 되면 이 차량 공유 보유 대수 비중이 2030년엔 4%, 35년엔 10%, 10대 중에 한 대는 차량 공유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2040년도에는 그것이 16%까지 증가한다라는 것이 한 컨설팅 업체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 공유에 대한 시장도 커질 것이고 시장 내 공유 차량에 대한 보유 대수도 적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조사기관에서 또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위쪽에 그래프를 보면 오온입니다. 뭐죠?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죠. 아래쪽에 이제 쉐어는 뭡니까? 차량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뭐 공유 차량의 공유 비중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결국은 자차 대비 어떤 쉐어링하는 차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소유하는 차량을 이제 쉐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소유 자동차 대비해서 카쉐어링, 공유하는 시장의 비중이 2050년에는 무려 볼까요? 5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차량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확산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차량 공유하고 자율주행 기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왜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차량 공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렌터카와 카쉐어링과 카헤일링과 라이드 쉐어링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어만 제가 이렇게 서머리에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서머리에 나온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렌터카는 뭐다? 렌터카는 시간제다. 시간제가 아니라 일 단위로 대여를 하는 거다. 일 단위로 대여를 하는 거고 지정된 장소에서 반납을 하고 대여를 하는 거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해서 카쉐어링은
뭐다? 렌터카와 비슷하게 개인이 직접 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를 대여를 하는 거지만 렌터카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뭐 한 6시간만 차를 쓴 건데 1일치의 비용을 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좋죠. 또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더라면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쉐어링이 아무래도 좀 편의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카헤일링하고 카쉐어링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헤일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차를 운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는 운전자가 차와 함께 오는 거죠. 그 차를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호출을 하되 그것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카헤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나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거를 쉐어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이런 자율주행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차량 공유 시장이 또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아까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죠. 1단계와 1.5단계는 사실은 자율주행이 아닌 그런 서비스지만 2단계와 3단계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차량 공유 시장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찰시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공유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개인이 차를 소유하려는 경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예. 왜 자율주행이 차량 공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개인이 차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개인 차량에 소유하려는 욕구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가? 그 경향이 맞는가? 그 반대 의견은 없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